자, 이제 건축법도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제 챕터 4에 보면 건축물의 구조 설비. 많은 파트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되게 보면 의외의 문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법을 강의했지, 여러분들 어떤 기술적인, 그런 뭐 건축공학도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참 전화하는데도 이게 한계다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집도 져보고 뭐도 많이 해봤지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그 중개사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먼 거. 예를 들어서 물건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런 거 좋죠. 괜히 또 생뚱맞는 문제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저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건축물의 구조란 말이 있어요. 구조는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수가 3층 이상. 요새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진 안전 같은 것도 역시 문제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연약 가지고 대제 연약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는 2층도 역시 뭐 하도록 되면 구조 안전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 도서에 따랐다는 것 제외가 되고, 그 다음 높이가 13m, 그 다음 처마 높이가 9m. 예전에 보면 초가집 때 처마 밑에 구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구렁이 생각하면 돼요. 기둥과 기둥, 내력벽과 내력, 그걸 경관이란다. 10m. 그 다음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또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기념말. 또 한쪽에 여러분들 물류창고 같은 데 보면 뭐요? 출입구에다 기둥 세우면 안 되니까 한쪽에 지지대 없이 외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역시 그 3m 이상인 경우. 그다음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6층 이상이당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다음에 지진이라고 하는 국토교통의 정한 건물은 가서 관계 전문가의 협력도 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기출 문제인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이 정하는 구조 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른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자, 오늘날 3층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층은 당연히 되겠죠. 처마 높이 9m니까 되겠고, 높이가 13m 되겠고, 연면적 그랬습니다. 자, 연면적은 오늘날 500그루 했죠. 기둥과 기둥 사이 경관이죠. 10m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 볼 수 있겠죠. 됐습니다. 5번. 그 다음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가서 지방건축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하는부터 15일 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청자한테 통보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건축 허가는 그 허가권자에게 내가 이게 잘못됐다 그럼 허가권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내. 자, 그다음에 이제 고층 건축물로 피난 및 안전관리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구조와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본다면, 초고층 건축물인데, 자,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은 뭐랬습니까? 50층 이상이거나, 그렇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했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을 갖다 따지려면 이거 되겠죠. 피난. 자, 이게 30개 층.
이런 곳에다가 뭘 두냐? 가서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 피난안전구역이죠. 이게 초고층 건축물에서 바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준초고층 건축물 있죠? 준초고층 건축물. 만약에 이걸 갖다가 40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층은 넘었지만 50층 되지 않는다. 자, 아니면 180m다. 어떤 건 마찬가지죠. 200m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가진다면 이 층수의 절반층, 그러니까 20층 걷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에다가 역시 25층에다 할 수도 있어요. 걷다가 두든가 아니면 15층에다 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난안전구역이다. 그래서 이 층수의 절반 2분의 1층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에다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시 작년과 관련된 부분, 자 우리가 역시 기출문제를 볼 수 있겠죠. 27. 자,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가론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 63층 했어요. 63층이면 초고층에 속하죠. 그러면 높이가 190m. 그러면 어쨌든 어느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초고층 아닙니까? 그런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상층으로서 자,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의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초고층 30개 층 1개소. 4번이 문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옥상에 난간을 설치한다. 자, 만약에 이와 같은 평슬랍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옥상 위에다 이렇게 난간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옥상으로 통하는 문인가 계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난간은 1.2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옥상 광장은 5층 이상 층으로서 이종 그런 생활 중 공연장, 종교 집회, 또 인터넷 게임 그 시설 제공업소. 자, 이럴 때는 받으면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문화 집회시인데 역시 여기는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다.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위락시설, 주정 영업, 장례식장 이런 데는 옥상에다 광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기 피난안전구역과 똑같이 얘는 연면적인데 자,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면적에서 뺍니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에서 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층이야. 그럼 11층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바닥면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우리가 왔을 때 이걸 두둑 되어 있다는 얘기죠. 헬리포트. 그렇죠? 헬리포트를 두는 거죠. 근데 이 헬리포트를 두는데 이 위에가 경사졌다면 헬리포트를 못 두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두라는 얘기죠. 이거죠. 그래서 이걸 대피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출문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1번 보면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의 높이는 자, 노대를 했어요. 출입 가능한 1.2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맞죠? 그다음 2번 보면 건축물 5층인 전시장으로서 전시장 제외라는 날 분명히 했습니다. 옥상 광장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헬리포트를 둬야 되겠죠. 그 다음 4번도 전시장은 제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건축물의 5층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이 그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경우, 자 1,000제곱미터인 그 층으로서 지상층에 통하는 5개 피난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시설? 문화 집회시설 알겠죠?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 한정한다 그랬죠.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으면 이제 뭐가 있느냐, 방화의 건축 제한 금지죠. 방화의 건축 제한 금지란 말은 이런 거죠. 하나의 건축물인데 하나의 건축물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약한 즉 다중이 모여 있는 것하고 여기에 위험한 시설을 짓게 되면 전부가 속된 표현 몰살돼 버리고 말잖아. 그래서 이런 건 원칙으로 같이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건축물에 이걸 같이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져서 한다는 건 이쪽 군과 이쪽 군 어떤 같은 시설군인데 그걸 갖다 우리끼리 그려봅시다. 이쪽을 갖다 보면 여기면 다중이 있는 시설, 여기는 위험한 시설 생각해보죠.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의류 공장에서는 위험 공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장례식장과 여기 있는 위락시설, 위험시설, 공장, 정비권을 같이 져서는 안 된다. 근데 같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같이 짓고 공동주택과 공장 중에 기숙사를 같이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노후자시설 등 아동시설 또는 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에 도매시설과 소매시설을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단독주택, 다중, 많은 사람이 있는 다가구주택 한정하고 공동주택, 일정 그러니까 조산원, 자 여기까지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 거기서 조심할 게 이종근생에서 다중생활시설, 옛날에는 고시원. 과거에 이런 우리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불 질러가지고 사람 안 만나주니까 나올 때까지 이렇게 했다. 이런 참 어마한 불장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인접되어 있는 조산을 피해보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을 함께 지면 대형 인사사고로 이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 때문에 경계 바닥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강화도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경계벽 그러면 특히 단독주택 중 다가구 가구 안에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하고 세대 간의 경계벽, 특히 거실 침실 용도로 쓰지 아니한 발코니 부분은 제외. 사람이 숙면을 취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다음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침실, 또 의료시설 병원실, 교육시설 학교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간의 경계벽. 그다음 이종 근린생활 중 다중생활시설 호실. 그다음 노유자, 노인복지, 노인복지주택 중 세대 간의 경계벽. 노유자시설, 노인 용화 요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럼 문제가 27회 때 어떻게 출제되느냐 한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경계벽 설치. 자, 그러면 숙박시설 경계해야죠. 자, 나는 전락하는데 옆에서 소위 우리가 뭐 괴기한 음성 들린다든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 공동주택 기숙사의 침실관. 잠시만. 판매시장 가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 상가 건물을 구분한다 할지라도 경계선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다 터놓고서 서로 간에 경쟁 심리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교실, 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관, 의료시설은 병실관.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층간 바닥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장실은 제외가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 중 다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받은 걸 제외고 주택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종 근린생활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 그래서 다중은 어디 가나 다 경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토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서 범죄 예방 기준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되는 아파트. 그다음 1종 은행 중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2종 은행 다중생활시설, 문화집행, 자 동심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동심자 나오면 걔는 무조건 예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안 제외고 노유자, 수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다중. 난 차면 사람이 가는 쪽 이웃집에 뭐 있나 창문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봤는데 경계로부터 2m 이내면 가릴차 차면시설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승용 승강기가 있고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승용 승강기는 우리가 6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을 갖다 기점하는 게 연면적을 기점해서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용 승강기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설치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어디까지? 5층까지. 그렇죠? 5층에 6층이야. 6층이죠, 6층. 6층. 자, 그 다음,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최대가 1500제곱미터 이하는 1대를 두는 거죠. 그럼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마다 한 대씩 더 두는 게 있죠. 추가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자, 비상용 승강기다. 그러면 가서 추가 대수 1대, 이거는 1500까지 1대죠. 1대를 둡니다. 플러스 바닥 최대 면적 얼마인지 몰라. 근데 1500은 왜 빼주는지 알죠? 요거 있으니까 빼주는 거죠. 그러면 3000제곱미터 넘는 것까지 추가 대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능형 건축을 인증해 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건축물이 되면 완화시켜 주는 게 딱 두 가지 완화시켜 줍니다. 조경을 완화시켜 줘요. 85. 그 다음 용적률을 100분의 115. 자, 100분의 115는 이제 또 주택법에서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장수명 주택도 마찬가지. 그때 100분의 115 같이 해봅시다. 다음 이제 개별 챕터 5에 있는 개별 건축 규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별 건축 규제인데 대개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이 경우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 형태에 걸칠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X, Y, Z인데 이런 게 걸쳤다. 그러면 여기는 과반에 속하는 걸 따라갑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뭐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거기서는 33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했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과반 넘었다. 반이 넘은 게 속하는 걸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이거고, 그러면 이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가 미관지구, 그다음 방화지구, 녹지지역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물이 걸친 거고, 요거는 대지가 걸친 경우죠. 그래서 걸쳤다는 의미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이 전부가 걸치든 일부가 걸치든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걸쳤다는 얘기죠. 그 여기는 건축물에 걸쳤으면 여기는 대지와 건축물 모두가 무슨 지구 따라가요? 미관지구 거 따라갑니다. 그다음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쳤다. 그럼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쳤다. 그러면 대지는 필요 없고 자,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모두
모두 방화지구 걸 따라가. 이 건축은 모두가 다 방화지구란 말이야. 이 자체가 전부 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경계가 지난 곳에다 방화벽을 구획해. 그러면 각자 것 따라간다. 그럼 우리가 녹지지역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자, 녹지지역은 걸쳐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자 무조건 뭐라 볼 수 있어요? 걸쳐 있는 각 지역의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는 각각 걸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럼 이것이 뒤에 거는 어디로 똑같으냐면 국토계획법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녹지지역에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있다. 그러면 녹지역에 미관지구 방화지구가 있다. 얘가 더 우선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얘가 더 우선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기출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기출 체크. 자,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 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다만 비금친 면적, 검은 면은 건축물이다. 그래놨네요.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이런 말 썼네요. 자,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 보면 이게 1000제곱미터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녹지지역이 4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다음 이쪽은 600제곱미터인데 미관지구야. 이쪽은 녹지지역이고.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건축물이 걸쳤어요? 안 걸쳤어요? 안 걸쳤죠. 건물이 이렇게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건축물이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어디 걸 따라가요? 녹지지역 걸 따라가고. 그렇죠? 각각을 여기는 각 여기는 각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가 대지에 대해서는요. 자 이거 봅시다. 미관지가 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미관지구.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점이 된 것은 녹지지역 건축물은 녹지지역 그 다음에 대지는 각각의 부분에 대한 지역지구 규정을 따라간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대지는 각각 건축물은 녹지. 왜도 어디서 녹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꼭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걸 가져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 전부는 녹지에 대한 걸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건축물은 녹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전부 녹지 지역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미관지에 걸쳐 있어야 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건축물이 걸쳤을 때 되는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자 다음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폐율이란 건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그 건축 면적 비율을 그다음에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면 체크 자체를 갖다 보면 이런 내용을 갖다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계산 문제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상 대지가 천제곱미터 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얼마냐 이거죠.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X. 자, 그럼 대지 면적은 1000이네요. 그럼 여기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아닙니까? 100분율이죠. 그럼 이 중에 이 용적률 산정 시 건축 연면적은 제외되는 것이 있죠.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들어가지 않죠. 그럼 여기는 이 연면적이라는 게 뭐냐? 원래 이 연면적이란 말은 일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건축은 지하층이고 두 개고, 그럼 지하층은 들어가지 않죠. 두 개는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 지상층인데 다섯 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섯 개, 이걸 구하려면 5 곱하기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바닥 면적 합계죠.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나 했어요? 48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 8, 4, 10 그렇죠? 4, 5, 20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2400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2400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보면 백분율이기 때문에 240이죠. 240 그래서 240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되겠네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였고 대지 면적이 16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이 150%라면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그랬네요. 자, 용적률 얼마였어요? 150% 1.5네요. 그죠? 그러면 100 여기 160 x 100분율이니까 이거 하면 자, 얼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5, 6, 30 그렇죠? 1.5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4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40입니다. 근데 여기 층수가 몇 개를 했어요? 지하층 안 들어간다 했죠. 지하층 들어가지 않는다 했죠. 그럼 지상층을 하니까 거기 몇 개 있어요? 3개 층이죠. 3, 8이 24. 80제곱미터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대지분할 제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지분할 제한은 건물이 있는 땅을 갖다가 잡읍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상에 보면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만 건물 질 수 있는 게 원칙적 관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쪼갠다. 그럼 면적엔 최소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최소 기준. 이걸 갖다 짜투리탕이 안 될 최소 기준 있잖아요. 그럼 최소 기준만 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건폐율 용적은 대지 면적이잖아. 대지면 줄어들면 나면 초과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자 최소 기준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주상 공록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타.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요거는 6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주거지역을 고르라는 얘기죠. 그렇죠? 주거지역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주거지역을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1번에 있네요. 얼마입니까? 60. 상업 150. 공업 역시 150. 녹지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면적 산정과 관련된데 요래 같은 경우는 되게 면적 산정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 면적 산정 방법 이런 말 가지고 많이 출제됐는데 자, 요새는 면적 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인 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면적 산정 방법에선 면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보면 자, 좀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걸 보면 되네요. 대지 면적이라는 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앞서 배웠죠. 대지와 도로와의 사이가 본다면 소유폭이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약 2m다. 그러면 소유폭이 부족해서 양쪽으로 띄었죠. 가각전제가 됐죠. 너무 각도가 작으면 차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라버렸죠. 자, 이런 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도시군객 시설이 대지 내에 통과되고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데요. 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대지 면적 중에서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대지인데 여기에 도시군객 시설로서 도로, 이쪽에 공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대지면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 도로가 있는데 소유폭이 4m 이상인데 그럼 여기가 건축선이잖아. 따로 시장군서 지정하는 건축선 있잖아요. 대지 면적은 들어가지만 건물만 못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건축면적 그랬습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그걸 갖다가 뭐라면 건축면적이죠. 그러니 때 외벽이 없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외벽이 있다는 외벽의 중심선을 둘러싸인 부분이죠. 그럼 외벽이 없다면 외곽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얘기죠. 외벽이다. 그 이놈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건축 면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차양, 처마, 부연, 이런 것이 있겠죠. 자, 부연이라는 건, 그 석가래 끝에다가 덧 얹은, 작은 석가래로서 처마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낮아지는 막고, 그 다음에, 채광과 그 건축물의 멋을 위해서 하는 것을 부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대라는 것이 있죠. 외벽에 돌출된 거죠. 우리가 이제 발코니라고 하는데 거의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틀렸죠. 그러면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근데 여기가 기둥과 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거 중심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옛날 한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돌출되지 않습니까? 부연을 할 수도 있고. 그 여기 또 중심선부터 돌출되어 있는 부분 얼마까지를 봐줄 거냐 이거죠. 일반 건축물 1m, 한옥은 2m. 또 우리가 보면 사료, 투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가축 분묘 배출을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3m. 그 다음 또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하면서 전통사는 4m 이하 범위 내에서 외벽으로부터 이하 범위 내에서 외로부터 중심원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점으로 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건축 면적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표면부터 1m. 자, 여기서 1m 이하. 그 다음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있다면 차량에 우리가 저반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차축 때문에 1.5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중이용 업소에 그 비상구에 연결되어 있는 5개 피난계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보면 여기다가 다중이용 업소에다 5개 피난계단 만들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의 통행 차량으로 해서 쓰는 거.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 또 건축물의 지하층에 출입구 상부. 그 다음 폐기물 의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있죠. 우리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랑 이 우리가 스튜디오 바닥 면적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넓지도 많고 넓적하죠.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14호 우리 스튜디오가 있다. 각 스튜디오는 벽과 또 유사한 구조를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방음벽 깃따라 막은 그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하죠?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바닥 면적인데 그 바닥 면적이라면
각 건물의 각 층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13층입니다. 13층 전체를 갖다 바닥 면적할 수 있겠고, 그 중에 여기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스튜디오 바닥 면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 옆에 구선회 할 수 있는, 구기소 할 수 있는 그 면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뭔가 구획돼 있단 말이에요. 중심의 수평투영 면적을 뭐냐면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례가 있죠. 뭐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벽 기둥 구획이 없다. 그러면 끝으로부터 각각 1m씩 후퇴한 부분. 그다음 주택에 발코니 소위 노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택 발코니 노대가 있다. 그런데 외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노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요거 길이가 있어요. B. 그 면적은 우리 잘 배웠죠. A 곱하기 B. 이러면서 긴변 B 곱하기. 자, 얼마까지 봐주냐? 여기서 여기까지 1.5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있다면 걔는 포함되는 거죠. 1.5 해서 나머지가 있다면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여기에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피로티. 자, 피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중에서 다락이 있어요. 다락. 층고가 1.5. 자, 경사졌다면 1.8이야. 그러면 다락 같은 건 원래는 소위 물건을 적재, 사람 살지 말라 소리겠죠. 그래서 이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걷다 밑줄에 공동주택에 제가 점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왔을 때 거기에 해당한다. 꼭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흡에 보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관항상, 열 손실 방지 등을 해서 외벽에 부근 마감재 해서 덧붙이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외장재를 갖다 붙이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비트 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걸 싸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겉에다가 대리석 같은 걸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청 두껍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앞에 연면적을 했죠. 연면적은 뭐로 연면적을 했어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대장, 하나의 건축물만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연면적 합계라는 거고,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그랬죠. 연면적에서는 바닥 모두 합치지만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거 몇 가지가 있더랬죠. 앞서 그 4개가 있더랬죠. 자, 4개. 이쪽 한번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지하층.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 피난안전구역, 그렇죠? 피난공간 이런 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되겠죠. 다음 그래서 핵심 체크가 바로 그런 얘기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가 있죠. 우리가 높이라는 것은 그걸 볼 수 있겠죠. 자,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부까지 높이로 볼 수 있어요. 그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한다. 그럴 경우는 그것은요,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층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높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티 구조가 있다. 알겠죠? 건축 높이. 자, 그러면 1층 전체를 피로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장 조심할 부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또 기계실, 승강기실,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데요. 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또 일조 높이 생성할 때 거기서는 층고에서 제한 높이를 얘기한다. 자, 그다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 보면 디귿에 있는 거죠.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탑, 계단탑, 또 뭐가 있어요? 장식탑, 옥탑 이런 것은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자, 그 얘기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거기 그 그림을 갖다 보니까 위에 B1, B2, B3 해놨죠. 자, B1은 작고 B2는 크고 B3는 작지만 높이가 올라갔네요. 그럼 거기 337페이지 보면 자, 봅시다. A의 높이가 18m예요. 근데 그 옥탑에 있는 높이가 12m가 돼야 되는데 그 높이가 결론적으로 12m에 못 미쳤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8m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8m 하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럼 거기 있는 b제곱, 자, 이런 얘기겠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요 높이가 18m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요 옥탑에 있는 요 놈이 보니까 이게 12m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자, 여기 8m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요 부분이 이번에 수평투영 면적, 이 건축 면적과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예요. 그러면 이 부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m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거는 이놈이 엄청 크네요. 크네. 자, 그러면 여기에 8분의 1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걸 갖다가 그 위에 이 높이까지가 15m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15m다. 그러면 8분의 1 넘기 때문에 전체다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 플러스 15 하니까 33m가 되겠죠. 다음 그 옆에 세 번째 그림은 아주 다이어트면서 이렇게 갔네요. 그렇죠? 그럼 8분의 1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8분의 1 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2m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15m라면 3m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18 플러스 3 하니까 21m가 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출 체크. 자, 건축 면적이 560제곱미터이고 높이가 28m인 건축물의 옥상에 좌측의 수평틈이 63제곱미터이고 높이가 9m라는 장식탑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9m.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또 우측에는 수평투영 면적 42제곱미터이고 14m인 옥탑을 설치했다. 이 건축물의 높이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수평투영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560인데 자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560제곱미터야. 근데 한쪽은 뭐랬냐면 560이고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28m야. 근데 그 위에 우측 옥상의 좌측에는 여기 좌측에 옥상의 좌측에 이쪽은 63제곱미터인데 그놈의 높이가 9m야. 그 다음 한쪽은 뭐라 되냐면 우측에는 요게 42제곱미터인데 요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가 14m야. 그 여기 봅시다. 요걸 합치면 42 플러스 63 합쳐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보면 8분의 1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합산해야 되겠죠. 28m 플러스 14m면 42m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처마 높이가 있고 반자 높이. 반자 높이나 우리가 이 텍스트, 이 건물에 대한 텍스트까지를 반자 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층고라는 걸 배웠죠. 우리가 층고라는 것은 바닥의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 우리가 여기 13층에 14층 그 바닥면까지를 그걸 층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층수산정 있죠. 자, 층수산정 보면 뭐가 있느냐. 층수가 명확하지 않다. 구명 4m를 1층으로 보면 되겠죠. 층수가 다르더라. 많은 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면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데 앞서 배웠던 것 중에서 8분의 2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8분의 1 넘게 되면 들어가요. 다음 지하층은 빼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문제 하나를 갖다가 정리해 주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니까 지하층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수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근데 건축물 바닥이 600제곱미터야. 600제곱미터. 자, 이게 6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건물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자, 600제곱미터에 건물이 올라갔어. 근데 한쪽은 몇 메다가 되냐면 300인데 한쪽은 12m고 이쪽 300제곱미터. 다른 한쪽 300제곱미터인데 이것이 16m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층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수가 없잖아. 그럼 4m씩 나누면 될 거 아니야. 4, 4, 16, 4층이고 여기는 4, 3, 12, 3층이잖아. 많은 층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4층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의 높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건축물의 높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보면 가로구역이 있겠고 일조가 있고 인동거리가 있고 용적률이 있고 고도는 도심관리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다음 가로구역이라는 건 사방팔방이 도로 다 둘러싸인 부분을 가로구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갖다 둘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걸 두게 됐고 그 이와 같이 도로에 의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게 도로입니다. 자, 이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인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서는 A, B, C 이게 다 가로구역이야. 그래서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이용도가 다른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했냐면 특별시 광역시장은요. 도시관리상 필요하다면 최고 높이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조 높이가 있습니다. 일조 높이는 특히 전용주거과 일반 주거지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에 건물의 높이가 이 사람의 일조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이가 9m다. 그래 9m 하면 절반, 9m 이하면 1.5m를 띄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공동주택에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있어요. 기숙사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적용받지 않아요. 그럼 이와 관련 또 소형 건축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거 마지막 그 기출 체크를 하고서 여기 있는 요 단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341페이지 보면 기출 체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일조, 또 통풍, 채광 등 위생적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도시 미관, 미관 있죠? 자,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거다. 맞죠? 그 다음 건축법 영상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 일반 주거적 준주 아니죠. 대개 1조 확보는 전용주거가 일반 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그 각 분의 최고 높이는 자 이건 법에서 이미 없어졌어요. 사선의 높이 제한은 이미 법 적용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가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특별건축구역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